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물리학 재밌죠? 예, 생명과학이 더 재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뒤에 두 분이 더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네 번째였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 한 7, 8년 동안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꼬마 선충을 통해서 생명과학이라는 거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약간 동그랗게 생긴 게 저게 동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 마리처럼 보이는 이 동물이 선충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동물은 뭘까요? 뭐처럼 보이나요? 그 질문이 그 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메바 아닙니다. 파리입니다. 초파리입니다. 초파리의 날개입니다. 이거 현미경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배열로 보면 초파리의 날개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이 선충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꼬마 선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선충이 굉장히 작은 동물이지만 생명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낙성대 쪽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다 보면 서울시 과학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커다란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 물음표, 그죠?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빛도 있습니다. 느낌표인데 잘 안 보입니다. 저 느낌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읽으면 과학이 정말 미래를 여는 빛이 맞나? 뭐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저거 여기다가 느낌표 치고 싶은데 물음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과학이 미래를 여는 빛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이란,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생명과학이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에 주어져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찾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찾기라고 하는 그 과학이 미래를 여는 빛의 비밀입니다. 그 사례를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 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연구실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헤매면서 실패하고 조그맣게 성공했던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꼬마 선충의 원래 좀 더 정확한 우리나라 학명은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약간 비웃음 같은 웃음들이 있습니다. 저게 예뻐 보일 때 저희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저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1989년, 90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연구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과학을 하고 싶었고, 어떤 생물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꼬마 선충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깔려있는 약간 노릇노릇한 게 대장균입니다. 꼬마 선충은 대장균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연구실에서 꼬마 선충 키울 때 대장균만 키우면 됩니다. 대장균 키워서
꼬마 선충을 3일 정도 키우면 300마리 정도 낳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또 3일 지나면 또 300마리씩 낳죠. 그러면 한 마리로 출발해서 일주일이면 뭐 한 10만 마리, 100만 마리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싸구나.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 선택했고요. 실제로 가능하다고 지금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꼬마 선충의 매력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기에 이 선충이 사실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빛을 45도 각도로 해줘야 그림자가 생기면서 선충이 보이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게 좋은 게 뭐냐면 현미경을 볼 때 선충을 초점을 바꿔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이 다 하나씩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입안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대부분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일부 살아있는 대장균도 나중에 배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다 보입니다. 현미경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현미경을 쳐다보고서 끝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는 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생명 현상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조직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수가 불과 1000개가 안 됩니다. 1000개가 안 되는 세포를 가지고 신경도 하고 근육도 가지고 있고 뭐 생산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꼬마 선충을 사람을 바라보기 위한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모델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순화시킨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재가 꼬마 선충이고 모델 동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상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마 선충의 성은 암컷, 수컷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암수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웅동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선충이 사실은 자웅동체입니다. 난자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한 몸에 난자, 정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마리를 키우면 300마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두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허마프로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웅동체를 허마프로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다 보셨죠? 네.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가 한 몸에 모여 있으면 그게 허마프로다이트입니다. 저희가 생물학에서 꼬마 선충의 생물학에서 이제 실험 노트를 기록할 때 수컷은 화살표 하나 있고요. 피메일 암컷은 이렇게 십자가를 밑에 붙입니다. 자웅동체는 여기 화살표 붙이고 여기에 십자가를 붙입니다. 얘가 꼬마 선충의 상징입니다. 뭐 상식은 이 정도 하나 하고요. 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게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물은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공통점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모든 동물들이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는 난자이죠. 난자, 그죠? 또는 수정란입니다.
자, 사람의 예를 들면 수정란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멋진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저 세포들이, 그 많은 세포들이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엄청나게 큰 질문이죠. 생물학이 아직 다 풀지 못한 엄청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습니다.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혹시? 예, 낙하산처럼. 예. 세포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과학자들이 꼬마 선충의 세포 하나를 쳐다보면서 현미경에서, 아까 투명하다 그랬잖아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세포가 분열하는 걸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수정란에서부터 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분열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분열을 하고 언제 분열을 하고 이런 걸 찾아낸 거죠. 자, 그런데 선충 한 마리를 가지고 저 일을 할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은 선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은 개체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체마다 세포의 족보가 일정하다라는 걸 일단 찾아낸 겁니다. 수정란에서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의 계보가 밝혀진 유일한 동물이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발견을 이분들이 하게 되냐면요. 자, 이 계보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색깔별로 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결과는 뭐냐면 요 X표입니다. 개체마다 어떤 모양의 세포 분열을 하면 거기서 태어나는 세포는 태어나서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31나 있었습니다. 개체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체인지 관계없이 이런 계보를 타고 일어나는 세포가 죽어나가는 현상은 일정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유전자 속에. 엄청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 세포를 안 죽일 수도 있고 세포를 빨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답을 찾아내신 거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가닥짜리 DNA가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표에 1가닥짜리 RNA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화살표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가 중요하죠. 이게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로부터 RNA로 다시 단백질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DNA는 유전 암호가 2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RNA는 1가닥을 벗겨냈죠. 그래서 암호가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댑터들이 와서 붙어서 아미노산 정보를 붙이면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연구해온 게 분자생물학의 초기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습니다. RNA가 1가닥인데 나머지 1가닥에 비어있는 자리에 또 다른 RNA를 만약에 붙이면
단백질로 가는 과정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RNA를 이용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낸 논문입니다. 논문을 보면 되게 복잡한데 맨 앞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문에는 단어 수를 제한을 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세요. To our surprise 3개씩이나 버려가면서 굳이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이런 거 저는 처음 봤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던 사람도 깜짝 놀라게 두 가닥짜리 RNA에 의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이분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논문이 노벨상으로 연결되는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질문이 멋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엉뚱하지만 정말 멋진 답을 얻어낸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세 번째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에서 그죠?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단백질, RNA 뭐든지 좋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이나믹하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보는 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별로 샘플을 준비해서 고정한 다음에 바라보는 이런 게 기존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면 너무너무 풀 수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사진이 초록색 형광 단백질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어서 관찰한 꼬마 선충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꼬마 선충은 약 1000개쯤 되는 세포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신경세포가 300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만지면 만졌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 세포가 있죠. 꼬마 선충은 그런 세포를 딱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000개의 세포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 6개의 세포를 딱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들은 초록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해파리에서 가져와서 꼬마 선충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불빛들이 보입니다. 형광이 보입니다.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만짐의 느낌을 주는 그 중요한 신경세포들입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냈고 이분이 제1 저자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감각신경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저희 업계에서는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앞불싸. 마틴 찰프라는 분이고요. 녹색 형광 단백질의 발견과 개발 이렇게 되죠. 발견은 양쪽에 있는 두 분이 하셨어요. 개발을 했다는 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겠다. 그런 걸 찾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집요하게 던져서 끝까지 답을 찾아간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드디어 제 연구실 사례입니다. 너무 비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듯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모 TV에 예능 퀴즈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은, 그게 저희 연구실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자 중에서 알코올의 저항성을 갖는 돌연변이를 발견했고 그 유전자에 땡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게 그 퀴즈의 마지막 문제였다고 합니다. 모조리 다 틀려서 끝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말술. 알코올의 저항성을 가지는 돌연변입니다. 알코올의 저항성입니다. 말술. 애주. 주당 이렇습니다. 자, 1번 말술. 네, 좋습니다. 애주는 좀 애주 별로 없군요. 주당. 커닝 페이퍼가 들어왔나 봅니다. 커닝 페이퍼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주당입니다.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연구실이 저 돌연변을 찾고 유전자 이름을 그냥 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냥. 말수를 알았으면 그걸로 할 건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하고 새로운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알코올이 사실은 사람이 알코올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죠? 취해서 쓰러지고 알코올 술에서 깨면 멀쩡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알코올을 마시는 거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꼬마 선충도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술을 주면 취합니다. 뭐 어차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술이 빠지면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알코올에 의해서 취한다는 현상하고 어쩌면 마취제에 의해서 신경계가 잠시 작동을 멈추는 거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마취제를 이용하지 않고 알코올을 이용해서 알코올의 작용의 기전도 밝히고 마취제의 작용 기전도 정확히 밝히게 되면 정말 부작용 없는 마취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때 꼬마 선충의 유전학이라고 표현했죠. 유전학은 한마디로 하면 돌연변이를 찾아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돌연변이는 정상적인 걸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형질을 가지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돌연변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꼬마 선충에 술을 줍니다. 7% 술을 주면 10분 내에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꼬마 선충들을 예를 들어 100만 마리를 모아놓고 술을 줍니다. 그 다음에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안 쓰러지고 돌아다니는 선충이 있습니다. 걔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냈습니다. 제목은 꼬마 선충 유전학으로 분석한 에탄올의 마취제로서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논문을 냈고 그 중에 결과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돌연변이를 이름을 붙이기를 주드라고 붙였는데 주드는 주댕의 줄임말이다. 괄호 열고 한국말로 술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주댕 유전자를 저희 연구실이 확보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새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의과대학에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실에서 꼬마 선충에 술을 준 다음에 내성을 가지는 돌연변이를 찾았습니다. 멋진 유전자를 찾아서 좋은 논문을 냈습니다. 저희는 돌연변이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정말 엄청난 멋진 질문을 던져서 엄청난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되 그것이 최초인 게 더 멋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 제목입니다. 설 연휴에 항상 재방송되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이고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톰 행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무인도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흔드는 일을 합니다. 손도 흔들고 뭐 연기도 피우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조대를 찾기 위해서 자기 혼자 못 가니까 어딘가에 가야겠는데 그걸 저희는 생존 본능의 행동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행동을 꼬마 선충이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이런 유전자도 찾고 신경회로도 찾고 완전 새로운 질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어느 동화에 나오는 판화인데요. 보시면 달팽이를 독수리가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달팽이가 독수리를 부려서 어디론가 타고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화입니다. 달팽이 택시라는 동화인데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달팽이 속에 승객이 있는데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상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 자연상에서 달팽이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없지만 꼬마 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꼬마 선충은 달팽이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고 달팽이는 독수리 비행기를 불러서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꼬마 선충은 1mm입니다. 크기가. 아주 멀리 가고 싶으면 기어기어 갈 수 있겠죠.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생존 본능 행동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썩은 사과입니다. 썩은 사과에 풍뎅이 같은 곤충이 한 마리가 있고 그 등을 보세요. 보시나요? 네, 꼬마 선충입니다. 꼬마 선충 입장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보시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풍뎅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간 겁니다. 자, 이게 자연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썩은 사과에서. 자, 사람의 행동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렇죠? 이런 행동합니다. 자, 이 행동과 저희 눈에는 다시 썩은 사과입니다. 이 행동은 같은 행동입니다. 그죠?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자, 이 행동이 닉테이션이라고 부르는 행동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고, 저 일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새로운 질문인 거죠. 분석의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세먼지 칩.
어, 논문을 낼 때는 저렇게 안 쓰죠. 마이크로 더트 칩 이런 식으로 멋진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천에 그냥 기둥을 세워 놓은 겁니다. 거기에 선충이 지나가다 툭툭툭 부딪히면 고개를 듭니다. 들고서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을 단순하지만 개발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엄청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 4년쯤 일을 더 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과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한 장 딸랑.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현상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뭘 모르는지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낸 건 뭐냐면 신경세포 300개 중에 여기서 부딪혀서 이 행동을 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유전자는 신경세포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있었는데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IL2라고 하는 신경세포 하나 딱 있었습니다. 저걸 저희가 발견한 거고, 발견하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새로운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은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첫 번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질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10년쯤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거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생물학에서 특정한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실험의 원리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앞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딱 2가지입니다. 없애본다, 옮겨본다. 자, 없애본다는 아까 그 신경세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경세포를 없애면 그 행동이 안 일어나죠. 그럼 결론은 이 신경세포가 필요하구나. 그죠? 필요 조건입니다. 옮겨본다는 바깥에 와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이 신경세포의 활성만 올렸더니 이 행동이 일어납니다. 충분합니다. 그죠?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생존 본능에 해당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서 있는 선충이 있고 누워 있는 선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새로운 밥이 있습니다. 그 밥을 위해서 선충들이 옮겨가기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옆 실험실에서 파리를 빌려와서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가기 때문에. 그럼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결과 서 있었던 선충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멋진 표현을 씁니다. 종의 확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앞불사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인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오리를 봤더니 그 오리에 달팽이 유충이 붙어 있는데 오리가 날아가는 데 붙어서 새로운 호수로도 가고 새로운 섬으로도 가더라. 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또 커닝 페이퍼. 찰스 다윈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15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저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던 거죠. 종의 기원에서 지리적인 분포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달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꼬마 선충에서 최초로 신경세포를 세포 수준에서 규명을 했다는 게 새로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의 꿈은 50년 전에 시드니 브레너가 발생과 신경계라는 분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발생을 잘 모르고 신경계를 모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브레인 이니셔티브의 줄임말 중에 뉴로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테크닉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선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매력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알면 모르는 게 10개 생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좌우명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할 때 강의를 들으러 한번 갔는데 백발의 할아버지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프란시스 크릭이었습니다. DNA 이중나선 하신 그 할아버지인데 줄 서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한마디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Stick to what you're doing now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질문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에 열심히 붙어서 풀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좌우명이고, 그래서 아직도 꼬마 선충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꼬마 선충에 대해서, 아니죠,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꼬마 선충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발견하고 싶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꼬마 선충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꼬마 선충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게 꼬마 선충은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꼬마 선충을 통해서 꼬마 선충의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밝혀 나가는 것, 그게 아마 저희가 꼬마 선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도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게 매일매일의 즐거움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현장에서 또 강연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포스트잇으로 도착한 질문부터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저한테 건네주시면 제가 질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무거나 떼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네네. 연구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생명과학, 물리학 재밌습니다. 그렇죠? 생명과학도 재밌습니다. 근데 힘들 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처럼 우리가 실험을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 실패하다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일 중에 364일 동안 힘들고 저희가 발견한 이 결과를 가지고 즐거울 수 있는 날이 하루 있다면 그 하루를 위해서 364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희들을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의 그 기쁜 날을 위해서 또 긴 인고의 시간을 거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더 뽑아주셔도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장짜리. 되게 짧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교수님? 이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교수님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아시나요? 무슨 일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아시나요? 예, 저 소개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는 제가 모르는 게 뭔지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하나만 저희가 더 할까요? 포스트잇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좀 무슨 긴 걸로. 일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시원스러운 답변 해주셨고요. 사람의 신경계는 예쁜 꼬마 선충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텐데요.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신경계,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그럼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꼬마 선충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 회로를 다 꼬마 선충 본다고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저희가 요새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전자현미경으로 꼬마 선충 한 마리를 잘라서 지금 한 3,000장 정도 잘랐습니다. 굉장히 얇게 잘라서 전자현미경 찍어가지고요. 그 전자현미경에 있는 신경 세포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걔네들 이어붙이면 3차원적 공간에서 신경 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과학 프로젝트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게임 같은 걸 개발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사람의 신경 회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또 그 맞는 지점을 찾게 되시겠죠. 네, 포스트잇 질문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어떤 걸 해볼까요? 네. 또 어려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리학 재밌습니다. 그렇죠? 김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김 교수님? 네. 생명과학 진짜 재밌습니다. 가치는 생명과학의 가치를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인간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겠죠. 그 답을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잇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현장에 불이 또 환하게 들어오네요.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쪽 친구를 먼저 봤는데요. 네, 마이크 받으시면 저희가 앞서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교화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하승원입니다. 예전에 예쁜 꼬마 선충에 관한 그런 약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예쁜 꼬마 선충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컴퓨터에 있는 논리 회로에 입력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자체가 예쁜 꼬마 선충이 그 자아가 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 미래에 인간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다면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멋진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꼬마 선충을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70년대, 80년대 전자현미경 뭐 2만 장 찍어서 이어 붙인 겁니다. 성체를 가지고 그 일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게 뭐냐면 이게 스냅샷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세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냅샷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다이나믹스를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걸 저희가 사실은 그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일을 이제 막 공동연구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마 장차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해 주신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질까요? 예. 노력을 하겠죠. 네, 그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다른 분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여학생에게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왕은채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막상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도 머리가 좋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질문입니다. 지금 하신 그런 질문이 멋진 질문인 겁니다. 새로운 질문 하신 거고요. 그 창의력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오는 선물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창의적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창의적이야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일단 상상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창의적인 부분은.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 지나온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식만 쌓여 있으면 그냥 암기의 기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을 쌓아갈 때 비판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비판적인 독서, 그게 창의력을 차근차근 증가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죠? 네, 비판적인 독서의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서 손을 번쩍 든 남학생이 계신데요. 마이크 건네드리면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상산고등학교 고2 송진웅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들렸습니다. 네. 예, 학교에서 생명과학 원투를 배우면서 진지하게 생명과학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해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생명과학을 하면 배가 고프다. 그리고 취직을 못한다. 그리고 평생 연구만 해야 된다. 근데 평생 연구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이 고민을 전부 다 하는군요. 물리에 관한 고민도 이게 궁극적으로 있었고요. 그러게요. 네. 예, 멋진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고민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연구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고민이 꼭 따라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까지 주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농담의 수준입니다. 지금 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룹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죠. 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생명과학을 주장을 하는 부분은 저는 매일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매일 힘들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매일 새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루틴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자극, 그게 멋진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한번 믿고서 오시지요. 환영합니다. 네, 생명과학 설계로 발을 디디신 걸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정말 지금 아직 중학생에 재학 중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수도 있겠으나 벌써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이제 세태 때문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또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층에서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끝에서 되게 많다. 네. 신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이지호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명공학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새로운 기술 같은 거를 가끔씩 찾아보곤 하는데 막 그런 기술 보다 보면은 와 이거 되게 좋다 하는데 막 생명 윤리 쪽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막 뭐 되게 좋은데 뭐 잘못 유출되면 막 생태계가 막 파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생명공학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과학자로서 그런 현상을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멋진 질문입니다. 아까 포스트잇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가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가치는 사실 인간이 가장 먼저인 거죠. 새로운 지식이 인간보다 먼저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윤리의 부분이 부딪히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모여서 중지를 모은다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생명공학이 발전하던 시절에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아마 21세기에는 더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과학의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윤리를 챙겨 나가는 속도도 같이 따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윤리 방면에 관한 고민도 함께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어갈 것이라는 답변을 끝으로 교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사실 그 오디언스 쪽이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약간 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요. 지금 질의응답 하다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면 보통 절반은 주무시는데 오늘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생명과학 진짜 재밌습니다. 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